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 민주당에서 일단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나중에 이제 워낙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되느냐라고 하니까 뭐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의중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희대 사퇴 아주 뜨거운 현안이 됐지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랑 정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맞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자 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질문했으면 좀 더 들어볼 만한데 오래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해요. 저는 정말 PK에서도 가장 최악의 의원이죠. 이 정도까지. 예, 이제 100일인데 갑자기 무슨 여당한테 이재명을 탄핵해라고 하는 미친 정치꾼입니다. 근데 지금 조희대 사퇴를 국힘당은 어떤 프레임으로 풀어가려고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것 같은데 김필수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조희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구속 판결이 얼마 전에 직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게 매우 이례적이고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판단은 떠나서 실체적 판단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결과가 직접적으로 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선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여전히 비판이 유효한데 지금 그거를 지금 이미자 의원하고 이제 국힘 쪽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소송이 계속되면은 불리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이에요. 지금 점잖게 말해서 대선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셨는데 전현 원장님 만약에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이제 고법에서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후보 등록을 한 상태였어요. 네, 네.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 후보 자격을 잃게 되면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제가 당시에 국회에서 열렸던 많은 토론회에 참석해 봤는데요. 여야를 구분하고 또 많은 정치학자들, 헌법학자들이 우려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대선 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데 위반된다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고 본인들의 힘으로 자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법원과 이런 곳을 방패 삼아서 공격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일부 영남 지역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과 정치인들이 이른바 빠루 사태로 인해서 징역형이 구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을 물타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 이미자 의원님 쿵짝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환길이 쿵 하면 이미자 의원님이 짝 하는 거 그리고 누구예요? 전환길 말고 또 있죠. 정광훈 목사가 쿵 하면은 장도연 대표가 짝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윤석열이 달 타령하는데 이미자 의원님 쿵짝 타령하시는데 국민들이 타령 보면서 더 속상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도 정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선출한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후보가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면 조희대는 그때 책임을 졌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때 본인이 정치 공작을 했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양심 있는 자면 사퇴했겠죠. 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섬찟합니다. 갑자기 재판이라는 걸 그렇게 서둘러서
지금 나경원 재판 여러분 6년 하고 있잖아. 1심 재판만. 근데 이재명 재판 막 서둘러가지고 진짜 대선에 저는 조이대 지금 뭐 받은 글 찌라시 하면 조이대 뭐 한독수 등이 모였다. 대선 전에 이런 글이 돌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면 거기서 정치 공작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날리자. 지금 찌라시에는 조이대가 그런 말까지 한 거로 나오는데 근데 찌라시라는 게 여러분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백운기 TV는 매우 엄정한 언론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찌라시에 그렇게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팩트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양태는 대선에 기해서 이재명을 날리려고 한 건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책임졌어야죠. 그때 저희들이 고발하고요. 네. 일주일도 안 돼서 10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걸 했잖아요. 검사 모이나 민생은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 분노 조이대는 사퇴하라. 무슨 재판을 그렇게 일찍 할 수 있는지 재판 기록은 다 읽었는지 로그 기록 공개하라. 100만 명. 아마 조이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기환송 재판부가 원래 조이대 때때로 하려다가 이러다가 나부터 죽겠다니까 재판을 안 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3대 특검 한 다음에 저는 분명히 조이대의 그때 당시 과정에 대한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지금 직위원 뒤에 조이대가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직위원 윤석열 탈옥시켜준 거 이것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그중에서도 최고지요. 김필성 변호사. 네.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은 죄가 안 됩니까? 이건 심각한 죄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원이 판단한 거는 어쨌든 법원이 판단 권한이 있으니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기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야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고속 판결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아니면 그 전에 선례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다시 저도 사실 그때 놀랐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제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소부라는 곳에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소부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게 전원재판부로 넘겨서 합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넘기면 이제 절차에 따라 넘어가서 전원 합의 재판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면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는 건데 당시에 소부에 배정된 지 2시간 만에 전원재판부의 헤드부부가 됐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부에 있을 때는 그 소부의 책임자 되는 재법관이 진행을 하는데 이걸 전원재판부로 올리면 대법원장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진행권을 2시간 만에 뺏어온 다음에 사흘 만에 2번 전체 기일을 열어가지고 2번 만에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적 위반이 명백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라든지 이런 헌법적 권리부터 사실은 이게 침해한 것이라서 이게 원칙적으로 가면은 탄핵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영숙님, 조희대 사퇴 100만 서명 운동을 합시다. 좋은 제안입니다. 서명 운동 해볼만 하지요. 그 전에 투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희대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다.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경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무슨 의미로 했을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사업가 또는 개인과는 다르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짜 민주국가가 되겠죠. 민주적 공동체.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한테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꾸 조의대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항상 강조하는 거,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조의대가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신성 불가침이야. 국민들은 우리가 다 판단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세고 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만하고 저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 거죠. 법원장이 한다고 그래서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형식적인 말 한마디. 사실 정치검찰도 회의를 할 때는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잘하고 있다는 레토릭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 법원장이라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형식적인 한마디. 사법부와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깊이 유념하되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단 한마디의 사과와 인정이 없었습니다. 그건 아예 국민들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하지 마. 너희들 우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도 다 우리 발밑에 있어. 이런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야기 잘한 거죠. 심지어 선거조차 치르지 않은 자들이 저런 국민을 봉사하는 고난이 아니라 국민을 짓누르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은 변호사시니까 이제 법원도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경험을 해보시는데 판사들의 특권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지금 사실 이제 법정에서는 많이 바뀌긴 했어요. 제가 처음 변호사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아니 저건 TV에 나가면 장난 아니겠는데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이 남아 있고요. 그 법원 재판장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판단이 최종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공적인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판단이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 봐요. 가끔 보고 특히 이제 뭐 법정에서 재판 도중에는 자기의 선입견을 미리 내보이면 안 되니까 법정에서는 좀 나이스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내가 판단했으니까 난 맞아, 내가 진리야, 내가 맞아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법원 판단이 최종적 판단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최종적 판단의 이유는 계속적으로 분쟁이 최종 판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사회의 그런 분쟁 조정,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안정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최종적인 권한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무슨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는 태어날 때부터 참과 진리를 구분하는 선천적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어진 게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차적으로 그 최종적 판단한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성이나 아니면 조심스러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법시험이 어렵죠. 사법시험은 왜 어렵냐? 판사가 판결하는 것에 따라서 인신이 구속되고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걸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하도록 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과정 거쳐서 됐으니까 너네들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그게 심한 게 법원인데요. 요즘에는 판결문 이렇게 나올 때 정본, 사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정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건 신청을 합니다. 아니, 하고, 저 무슨 말씀인지 옛날에는요. 네. 뭐라고 돼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돼.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시죠?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10몇 년 되나?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는 정본이다. 딱 꽝 찍어갖고 국민을 상대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저 기본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법원 내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판결문이 전부 반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출하는 서면은 극존칭을 쓰거든요. 존경하는 재판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무조건 그렇게 하죠. 예, 사실 저는 1년생 때부터 그런 말은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법원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건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의 그런 공신력에 대한 그런 그리고 결국은 국민 주권에 대한 신뢰지 당시에 대한 신뢰는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은 안 쓰는데 그게 얼마나 심해지냐면 뭐 악망합니다 뭐 이런 옛날 조선시대 때나 나올 만한 말 이런 것들이 서면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은 그렇게 나갔는데 판결문은 반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우리 속에 깊숙이 젖어 있는 거고 지금 그 법법 귀족들이 그런 귀족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 글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국민의 지금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 과감히 바꿔야 되는 게요. 지금 이제 물론 법조문 자체도 바꿔야 되겠지만 뉴스에서는 요즘 이제 일부 방송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징역 6월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6월이 6월이고 6개월에 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조문은 아직도 6월에 징역 1년 10월에 이렇게 돼 있죠. 1년 10월에 출소합니까? 10개월인데. 근데 그건 법조문이 지금도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안 바뀌고 있고요. 지금 한 15년 정도 전에 그 표현들을 좀 다듬다고 한번 국어학회 하고 얘기해서 한번 다듬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그 표현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실생활에서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법률 용어들이나 아니면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일본투 말투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해방 이후에 그런 단절적인 그런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렵게 하냐면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는 나는 의사들 별것도 아닌 거 막 이렇게 권위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거든. 근데 그거를 눈높이에 맞춰서 바꾸면 당장 자기가 그거 배워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편한 것, 그거 대표적인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국군의 날 맨 처음 행사할 때 부대 열중시효를 못했잖아요. 잊어버리고. 근데 꼼뻑꼼뻑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지휘관이 부대 열중시효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자식 맨날 술만 마시고 뭐 정신 없으니까 그랬다고 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숙지를 했다가 부대 열중시효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안 해. 왜? 지난번에 했던 것 이번에 하면은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것이 돼서 쪽팔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게 바뀐 거예요. 윤석열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밑에 있는 지휘관이 부대 열중시효를 했어요. 처음에 열중시효 안 하고 부대 지휘관이 하고 두 번째 해는 쩝쩝을 계속. 이게 또 지휘관이 알아서 세 번째 때는 앵커님 지적대로 열중시효 절차를 없애버렸잖아요. 아예 그걸 안 해버렸습니다. 진짜 상당히 이 법원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필승 변호사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그 판결문 보시면요,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지금도 가사, 이름, 추정, 일반인들은 전혀 쓰지 않는 표현 아직도 덕지덕지 쓰고요. 판결문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반말도 기분 나쁘지만 계속 했는 바, 그랬는데 했는 바로 한 몇 장이 만연체로 그냥 마침표가 없이 씁니다. 요즘도 그런 판결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변호사님도 많이 보시죠. 그게 일본 문어체입니다. 그렇죠. 일본 문어체죠. 제가 요거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고 그때 제가 이제 법원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시도됐던 것이 기억이 나서
지금의 상황과 대비해서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법조비리 사건이 터져서 엄청 시끄러웠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법원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든 법관이 썩었어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법원이 반성하고 뭔가 변화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두 번째 판결문 얘기하셨는데요. 판사들이 모여서 판결문 쉽게 쓰기, 번호 매겨야 되냐, 한자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세미나도 있었고 심지어 기자들과 같이 토론회도 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이 본격 확대돼서 검찰의 공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억울한 사연을 직접 다 들을 수 있도록 판사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장을 과감히 확대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에서 시도했던 것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거꾸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재명 정부와 연관시킨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법개혁 흐름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부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법부가 변할 수 있는 동력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 저는 법원 내부의 상당수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 대법관 방이 75평이라고 하는데 앵커님은 하시는 일 같아서 750평은 돼야지요. 정어리 TV 100만과 조희대 사퇴 100만 동시 가봅시다 하셨는데 제 방은 7.5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대법관 방이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크다고 이번에 나왔죠. 못 가보셨어요? 저도 뭐 가보진 못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대법관을 이제 증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되는 대로 증원을 하면은 뭐 1조 몇천억이 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든 이유를, 지금 대법원이 서초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서초동에서 추가로 그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든다는 건데, 그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면적을 계산할 때 대법관 한 명당 사용 공간을 그 정도로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어이없어하고 있는 것이죠. 김용민 의원이 협법을 냈어요. 예. 대구로 가면 된다. 대구로? 네, 법안도 발의해놨다. 그렇게 어려운 게 대구예요? 아니다. 대구에 뭐. 그게 대법원만이 아니라요. 그 주요 기관들을 전국에 이렇게 지방 도시로 옮기는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로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논의가 있어요. 대구가 특별히 뭐가 아니라 광주로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강원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 기관들을 지방 발전 의미에서 그렇게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대법원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 대법관 늘리자고 하니까 천대 법원행정처장 한다는 말이, 아니 그러면 대법관을 늘리면 뭐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려면 1조 3천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건물을 하나 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서초구청의 부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 비싼 데를 기준으로 왜 그런 지네들이 사무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완전 되는데.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거고, 뭐 대구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강원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대구가 아니라 세종, 뭐 세종 좀 갈 수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예. 세종으로 다 가니까 세종에 있어도 되고, 또 검찰청 해체되잖아요. 그거 써도 되고. 맞습니다. 저 멀리 가기 싫으면. 우리 75평 두 개 반으로 쪼개도 30평이 넘네요. 거기다 쓰면 되죠. 거기서 못 쓰면 써요. 되죠. 그렇게 넓은 기간. 75평이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게요. 저희 이게 한 스튜디오가 20평 되나요? 안 되죠. 이게 20평은 안 되죠. 20평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스튜디오 다 해봐야 이게 한 10평 넘겠네요. 어마어마한 넓은 15평. 이번에 조지아에서 구금돼 있던 80명 한 방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정도의 80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의 3배, 4배가 되는 것을 혼자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이런. 욕을 한 바가 제조화됩니다. 아무튼 75평 쪼개서 쓰시면 되고요. 뭐 그 대법관이 늘어나면 그 사법 역량이 다 대법원으로 집중돼서 1, 2심이 약하대. 아니 1, 2심도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예산은 국민이 낼 수 있는 거죠. 천천히 해라고 하는 이재명 재판은, 신중해라 이재명 재판은 그렇게 서둘러서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 있는 뭐 낙원 재판뿐 아니라 민형사 재판 막 몇 년씩 끌고 하는 재판은 매우 많습니다. 좋아, 그러면 1, 2심 다 신속하게, 또 판사를 지원해주는 역량, 뭐 사법연구관이든 법원연구관이든 더 늘려주면 되죠. 그런 예산을 우리 국민들 찬성한다니까요. 아니 왜 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 그렇죠.
없습니다. 없죠. 없고요. 없죠. 제가 보니까 2022년부터 이미 논의가 됐었네요. 그 대구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또 뭐 환영한다는 뜻도 예비고 했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되게 어이없었던 것이 대법관 증언 얘기하자마자 돈 들고 나오고 땅 얘기하고 사무실 얘기 붙었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사법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법관들이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맨날 뭐 저기 시간이 없다 그러고 뭐 몇천 페이지를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물론 그게 몇백만 몇천만 하면 안 되겠죠. 하나 일정 부분 늘려서 사법의 질을 높이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그분들 생각하는 수준이 땅과 뭐 돈인 모양이죠. 사법부의 길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건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잘 됐네요. 사실 육사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전방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소외된 강원도로 육사가 가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대구로 가고, 대검 없어지니까 고금이나 대검 있겠지만 공간이 확 줄어드니까 거기에 청년들이랑 임대주택 짓고 이렇게 완전히 재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용훈 대법원장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개혁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밝혔기 때문에 법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고 쉽게 법정에 온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반말하던 문화 상당히 많이 없어졌었고요. 판결문 쉽게 쓰려고 했었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판결문 내용이 너무 왜곡되거나 어렵게 나가지 않도록 이 얘기를 해도 되는, 비공개로 세미나도 저희가 새벽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러면 더 후퇴한 거예요. 예. 이 양승태 체제를 거치고 조희대 체제를 거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나마 좀 노력했지만 더 후퇴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나네요, 앵커님. 우리 예전에 법정 가면요, 무조건 반말로 기립 착석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거기에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그거 하나 고쳐졌네요. 딱 하나, 그거 수십 년 동안. 예, 잠깐만요. 지금 조희대 사퇴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댓글창에 계속 떠가지고 보는 분들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반복 투표가 가능하게 자꾸 뜨니까 투표창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5,228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한 분 빼고 다 찬성. 99.99대 1이죠. 지난번에도 투표를 한번 하는데 반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재미로 그러시는 겁니까? 예. 아니, 저 이거 보니까 5,350명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투표 댓글창에 계속 뜨니까 불편하신 거, 창이 자꾸 튀고 그런다고. 그러면 투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니까. 자, 투표는 종료하는데 투표에 참여하신 김에 잊지 말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가 투표 참여보다 더 적었어요? 좋아요 더 적어요. 좋아요가 5,300명밖에 안 됩니다.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5,700명. 혹시라도 또 이참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자, 사법부의 특권, 정말 이거는 이번 차제에 조희대 물러나면서 함께 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냐,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숙의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희대는
국민들이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국민 봉기가 일어났던데 그 가운데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었죠. 재무장관 완전히 옷 다 벗겨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 학정에 분노했는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금 거의 임계점 아닙니까? 뭐 사실 이제 계속 쌓여왔죠. 지금 말씀하셨던 출발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발점은 이재명 그 당시 당시 후보죠. 당시 후보에 대한 그런 판단, 그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과 결과였지만 사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계엄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계엄 당시에 뭐 긴급 회의라는 걸 열려서 그 긴급 회의가라는 게 어떤 회의를 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열렸는데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도 바로 끝나지 않고 한 2시간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한 무슨 뭐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그 이후 해제된 이후에도 계엄의 위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왔고요. 당시에 지금 그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비판을 엄청 했다고 해요. 지금 찾아보면 지금 잘 찾아보니까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단계에서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랬던 모습을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미 국민들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사법개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자마자 전국 법원장 회의라는 걸 소집을 해서 지금 그걸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하는 명분이 대법관 한 명이 75평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도 서초동에서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것이죠. 예. 네. 왕자 어린님, 김필성 변호사님 정의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왕자 어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 하나님, 안진걸 소장님 진짜 친절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2번 전화 드렸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난주에는 안진걸 씨, 제가 지금 문자를 보낸 지 몇 달인데 답이 없어요가 올라왔고, 제가 방송 도중에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셨는데 연락 다 못 드린 분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민주당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당은 반발을 엄청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부에서도 일단 이렇게 발의하기 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뭐 재판부 1명 늘린다. 1명, 법판사 1명. 김영남 의원님 25부에 지금 25부가 재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판사 1명 넣으면은 엄청나게 달라집니까? 글쎄요, 뭐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보통 그러니까 3인 합의부로 운영을 하다가 1명 더, 배석 판사를 1명 더 증원해서 4인 재판부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추가된 판사가 별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비롯한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재판부가 한 몸처럼 재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내란 사건 말고 일반 사건을 그 증언되는 판사에게 준다니까 이른바 판결문 작성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딴 사람들은. 예. 근데 어차피 재판을 들어갈 때 다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우 내놓는다는 대책이 판사 1명 더 추가해 줄게.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그렇죠. 예. 뒷북치는 것처럼 이제 와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아우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주기현 재판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왜 이렇게 만만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국민들의 우려도 매우 크셨고.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과연 법원은, 사법부는 어떻게 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냐. 뭐 대안을 내놔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주기현 판사가 12월까지는 일단 1심 끝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려는 이러다가 풀려나는 거 아니야, 1월 달에? 그런 걱정 때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럼 한 명 추가. 이 사람이 일반 사건만 전담하게 할게. 나머지 기존의 세 사람은 특검 그 사건만 맡고 형사재판만, 내란 사건만 이제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이걸로 해소가 될 것인가. 그냥 뭐 엄발을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한 명 더 추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기현 그 재판부에서 어제 김영현 재판도 하는데 이거는 뭐 간이 기각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어차피 재판 시간 끌고 지연하려고 하는 꼼수라는 거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왜 간이 기각 안 하고 그거 수용해서 그냥 재판 종료하느냐. 그러니까 한 명을 추가해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어가면 이게 하세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근본적인 신뢰 회복도 안 되고 있는 사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기현이의 의지를 의심하는 거지. 지기현이가 뭐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저렇게 재판하는 겁니까? 어저께도 김영현 재판을 하는데 김영현 전 장관이라고 안 부르고 김영현 피고인이라고 불렀다고 땡깡을 놓으면서 나 재판부 바꿔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재판부 기피 신청도 권리지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재판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재판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고 저는 이번에 이 뭐 김건희 특검, 뭐 3특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검의 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또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왜 이렇게 우리 법은 관대한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 뭐 김용현 같은 피고인이 만약에 현실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땡깡이 재판정에서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세 차례나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분노스럽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고작 이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붙여주면서 재판부가 그간 업무의 부담 완화가 있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업무가 많은 양반들이 휴가를 다녀옵니까? 이게 국민들이 다 볼 줄 몰라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법부인지 다른 나라의 사법부인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기현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여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12월까지 재판을 끝낸다고 했는데 12월에 국민들이 응당 기대하시는 그 재판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글쎄요. 지금 지기현뿐만 아니라 조이대에 대해서도 국민들 신뢰가 이미 바닥에 떨어졌는데 사실 조이대가 한독수를 만났든 안 만났든 조이대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면 특검법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개혁안이라고 내놨다는 게 한숨 나오는 거죠. 지금 개혁안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법부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판사 하나 늘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사법부는 3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는데요.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면 아주 단순합니다. 설명을 하면 돼요. 얘네들이 12월 4일 날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3월 7일 날 주기현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윤석열을 탈옥시킨 과정 이후에 그 재판부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월 1일 날 이재명 그 당시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정말 니네들이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다 읽고 9일 만에 12명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이 2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유죄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뭐야? 이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그래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한 것이 없으면서 국민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모든 지기현 판사를 비롯한 대법관들의 행위들을 옹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좀 단순합니다. 7만 페이지를 읽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복사한 복사 기록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걸 프린트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그 기록을 우리한테 내놓든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는 건 너네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저희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고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 앞에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 자체가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과 헌정체제를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김용남 의원님. 네. 일단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확대해서 3대 특검 사건을 다 맡긴다.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 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뭐 나중에 이제 사면 복권도 안 되는 거 이것도 담겨 있던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건 처음 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반민특위가 있었고 뭐 4.19 직후에 3.15 부정선거 관련한 게 있었고 뭐 그 비슷한 게 이제 많이 보면 3번 아니면 그 5.16 이후의 거는 제외하면 이제 2번이 있었던 건데 그때는 사실은 헌법에 그 부칙 정도에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예 위헌 관련한 논란이 없었고 이번에는 헌법에 어떤 근거조항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법률의 형태로 하는 건 이번에 처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위헌이다? 이거는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 해보는 거 보니까 지금 원래 재판부 구성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 몫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회 몫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빼고 법무부에서 그 한 사람을 추천하기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추천한 것보다 더 이상해요. 솔직히 법무부에서 추천하는 건. 이게 미국 같으면 맞아요. 미국 같으면 논란이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수의 판사들은 사실은 선거로 뽑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각 지역에 주 관련된 주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은 선거로 뽑아요.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판사는 사실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추천이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무부는 거의 검찰하고 그 동일시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물론 법무부 산하에는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도 있고 교정본부도 있고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행상은 법무부 있고 검찰로 인식되는 게 강했는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하고 동일시되는 법무부에서 재판부 구성하는데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을 좀 많이 검토하고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상권분립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는 저는 전담재판부 같은 어떤 형태의 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정치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세심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무부에서 그럼 추천한 이제 판사회의, 대안변협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한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국회 추천 몫을. 그럼 이거는 또 괜찮은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전담재판부를 통과시켜 설치가 됐어요.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거 헌재로 가져간다. 그럼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고민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좀 중간에 과정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일단은 당에서 이제 특검 TF 중심으로 해서 발의를 한 건데 당론은 아니다. 이제 당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서 우리가 괜히 뭐 하나 꼬투리 잡혀서 되치기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적어도 매우 필요해서 사법부의 불신이 해소가 안 되니까 당장 필요한 거여서 설치를 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박영식 앵커님. 네. 뭐 이제 그 위헌성이 소거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사실은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용남 의원님의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언론도 지금 거의 이제 프레임화 되어 있는데, 전담재판부 내지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만 상당 부분 길게 지리하게 이끌고 가다 보면 이 사태가 발생한 어떤 근원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 결국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 배경에는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혁을 지금 국회가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인적 청산이란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이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라는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내란 진압과 종식에 응하는 결론을 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과 합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모든 요소들은 다 소거가 되고 위헌 요소가 없어야 될 것이고 김유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만약에 재판받는 피고 측에서 이거 이제 무효다. 이 재판은 완전히 무효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상황 자체가 꼬여버릴 위기가 또 있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제도 개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본질인 직위원과 조의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조의대가 하는 게 그렇고 직위원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 조희대, 한덕수, 뭐 이제 거기에 정상명, 뭐 김충식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적어도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뭔가 짬짬이가 있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만나고 안 만나고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에 맨 처음에 대법관들에게 배정된 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로 판단했던 건데, 그걸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희대가 기일을 이투른가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정을 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기 직전이죠.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하고, 그날 판결이 나온 날 3시에 판결이 난 다음에, 4시에 권한대행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덕수가 이런 판결 일정을 알지 못하고는 그런 행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둘 간에 어떤 커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입장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매우 결백하다라는 입장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날 만한 내용들의 입장문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것이 위헌적인 거 아닌가는 미래의 문제잖아요.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문제일 수 있는 건데 전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법원은 직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가? 과거의 문제니까. 또 하나는 왜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판결이 지금까지 없었잖아. 그럼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설명이 된다면 소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입법 내와 관련해서
그 논쟁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법부가 앞으로 판결을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하필이면 내란 재판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헌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현 감사 결과, 그 다음에 계속 그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이 판결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것이 지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아직 뭐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거다라고 하는데 좀 다듬어지고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